안녕하십니까. SPN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오늘 또 고용보고서가 나오죠. 항상 그렇듯이 중요한 경제지표 나오고 제가 또 동영상 업로드하는 시간이 고로부터 조금 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동영상을 작성하면 좋겠지만 지금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나올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주로 아틀란타 페드 쪽에서 스파이더 차트로 고용지표들을 전체적인 윤곽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수치보다는 전체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차트를 즐겨보고 있는데요. 세 파트로 저는 보거든요. 고용주 쪽의 측면,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한 임금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고용의 질 관련된 실업률이나 노동 참여율이나 파트타임 비율, 그런 것이 이 아래쪽에 나타나죠. 중요한 거는 고용주 측면에서의 시각이 계속 보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깥의 남색선이 2022년 6월달 인플레이션이 가장 강할 때고요. 녹색선이 1년 전 수치고요. 그리고 안에 분홍색선이 최근 수치입니다. 지금 이 표는 8월달 걸 표시하고 있는데 이제 고용보고서 나오면 9월달 것도 그려지겠죠. 그런데 흐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용지표 전체적으로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나 고용의 질이나 향후 전망, 고용주 측면에서의 시각 모두 다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고용주의 시각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향후 채용 계획이나 향후의 고용시장이 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매달 나오는 고용지표나 고용보고서 이 수치만 단순히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측면에서 위축되고 있는 그 흐름이 언제 좀 완화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위축되는가,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표를 즐겨보고 있거든요. 오늘 수치가 또 나오면서 장중 변동성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CPI 지표나 PCPI처럼 단기적으로 장중 변동성 키우는 정도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것이 언제 안정권으로 들어서는지 그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표 나오니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흐름에서는 금리 관련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금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10년물 금리가 3.5955에서 저점 만들고 단기적으로 3.821까지 올랐다가 다시 3.7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3.8 후반대로 들어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기 말 마감하면서 단기 자금 시장 쪽에서 약간 좀 무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뉴욕 패드 자료 한번 볼게요. 오버나잇 금리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잖아요. 10월 초에 5% 넘어가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 보고서 단기 자금 시장이 좀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채 금리도 그런 영향을 일부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요인이 또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중국 관련된 그런 얘기들도 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중국 관련된 그 모습은 주식시장만큼 상품 시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자극된다 이 우려감보다는 미국 시장 내에 자체적으로 단기 자금 시장의 부담이 한번 노출됐기 때문에 향후에 QT 테이퍼링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실제로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기 말 클로징 밸런스가 8,857억 달러로 마감이 됐었거든요. TG의 잔고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몰린 게 사실입니다. 원래 8,500억 불이 계획이었죠. 단기적으로 TG의 잔고 쪽에 자금이 좀 더 많이 몰리면서 자금 시장 위축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은 분기 말 지나면서 이미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을 따지면서 향후를 생각할 수는 없겠죠. 연관해서 여기서 찾아야 되는 힌트는 단기 자금 시장이 좀 안 좋았었던 그 요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도 글로벌 유동성이 아주 중요하게 흘러갈 10월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그것과 연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타이밍에 페드 인사들의 스피치 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 일정 한번 보면은요. 제가 그렇게 기다렸었던 로리 로건 총재가 다음 주에 스피치 일정이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존 윌리엄스 총재도 그 다음날 또 나오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로리 로건 총재가 또 나오고요. 오늘 밤 일정도요. 사실 고용보고서가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밤에 존 윌리엄스 총재도 나오거든요. 뉴욕 페드요.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피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오늘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 오늘 그러한 내용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QT 테이퍼링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금 시장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로 인한 시장의 기대감이 또 생기고 있는 이 타이밍에서 일정이 아주 매우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고요. 이번 주에는 시장 흐름 자체가 느낌이 좀 이상했죠.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약간 좀 널널한 느낌, 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고, 중국 시장은 아예 쭉 쉬고 있죠. 미국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거의 정체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래서 시장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큰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짐작이 되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마치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저도 이번 주 내내 지켜보면서 딱히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저 스스로도 좀 헷갈리는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지나면서는 그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저런 사람들 스피치 발언이 나타나고요. 또 미국 국채 입찰이 시작되면서 자금 시장 또 흐름도 어느 정도 또 윤곽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서 20일을 시작으로 통화정책회의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재무부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2일을 시작으로 통화정책회의가 본격적으로 메인 이슈가 되죠. 다음 주부터는 하루하루가 아주 중요한, 이번 주하고는 다른 그런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 흐름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요. 중국 얘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중국 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선물 시장은 열려 있거든요. 급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시장은 열렸기 때문에 홍콩 H지수를 놓고 봤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중국이 국경절 연휴로 들어간 이후에 거래일수 3일 동안 이런 모습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9월 저점에서 보면 36%가 상승했습니다. 홍콩 H지수가 그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선물 시장의 A50 보면은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H지수하고 거의 비슷하죠. 저점 대비 따져봤을 때도 38.8% 오른 그 모습이고, 중국 연휴 이후에도 상승을 지속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100%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다른 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면은 같이 연동돼서 상품시장이나 환시장이나 국채시장도 어느 정도 연동성 있게 흘러가야 될 텐데, 그 흐름 자체가 주식시장만큼 강하진 않거든요. 쇼 커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디커플링 한번 살펴볼까요? 팬데믹 이후에 저점 만들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국 코스피하고요, 어느 정도 수익률 차이가 나는지 한번 구해봤습니다. 위에가 S&P 500이고요. 아래가 중국 상해, 그리고 노란색 선이 코스피입니다. 지금 이렇게 쫙 올라왔잖아요. 중국 상해 지수요. 이때부터 따진 디커플링을 따져본다면은 디커플링 해소되려면 아직도 멀었죠. 이 디커플링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또 틀려지거든요. 이런 저점도 있고 이런 저점도 있고, 어느 정도 갭이 이렇게 벌어진 다음에 올해 초 같은 경우요, 그때부터 계산하면은 우리보다 수익률이 더 나올 수도 있죠. 이때보다 많이 올랐는데 코스피는 이때보다 오름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 디커플링이 틀려지는데, 팬데믹 저점을 만들었었던 때가 경제 흐름이 한번 저점을 치고 또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 본다면 이런 식의 디커플링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최근의 급상승이 디커플링을 해소하는 정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각으로 중국 시장하고 연동되는 그런 시장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랠리가 숏 커버 때문이 아닐까, 전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에 숏 커버가 나타났었던 그런 흐름을 좀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엔캐리 언와인딩을 꼽을 수 있죠. 보시면은 7월 저점 만들고 쫙 올라오는 8월까지요. 이런 흐름. 그리고 시장을 한번 크게 흔들었죠. 최근에 나타난 중국의 흐름하고는 정반대죠. 이때는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중국은 그 반대고요.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올해의 대표적인 숏 커버링을 꼽는다면 이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들어가기도 했겠지만 그런 유동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숏 커버링도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크루드 오일이요. 지난주 대비 8% 올랐고
이번 주 저점 대비 11%가 올랐는데 제가 지난번 자료 때 투기적 숏 포지션이 아주 크게 늘어났다 그런 자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중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또 숏 커버링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올해 숏 커버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숏 셀링이 되는 상품을 헤지펀드들이 잘 골라야죠. 안 그러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한 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숏 셀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들 크루드 오일이나 아까 말씀드린 N 그리고 중국 시장 이런 모습들요. 계속 지속적으로 상당 기간 약세를 보인 대표적인 상품들이 이렇게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거의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큰 흐름들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100% 신뢰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유동성만으로 다 해결되나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경제 체질의 변화는 앞으로도 시험때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펀더멘털 변화가 이어지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차이나 모멘텀이 강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 한번 볼게요. 환율, 위안화가 그렇게 반등이 강하지가 않아요. 엔화 같은 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잖아요. 이거 거의 한 10%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근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올라가는 거하고 비교한다면은 이거 넘어가야죠. 훨씬 더. 근데 아직도 저 아래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올해 초를 훨씬 넘어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환율은 미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거 봐야 될 테고요. 그리고 CRB 인덱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CRB 인덱스도 강해야죠.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이 상승한 이후에 나타난 모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 1%대 상승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에 속하는 게 크루드 오일도 있을 테고 아이언도 있을 테고 중국하고 직결되는 구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CRB 인덱스 측면에서 그렇게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요. 중국의 10년물 금리. 계속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자금 수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시장에서 계속 불안하다, 안 좋다 이렇게 지적돼 왔었던 그 흐름이 이 10년물 국채 흐름인데요.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 하더라도 자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돈이 필요하면 이거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의 소비자들이 저축을 많이 했다 이거죠.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돈도 안 쓰고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금리가 이해가 가죠. 최근에 나타난 반등, 이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시장하고 비교하면 너무 적죠. 큰 의미를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시장을 100% 믿기는 아직도 찜찜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변화 모멘텀이 발생된 건 맞는데 연동되는 자산시장들이 아직 너무 약하다라는 것이죠. 펀더멘탈이 바뀌는 것보다 주식시장 상승폭이 훨씬 큰 것이고 아마도 그 상승을 만드는 그 수급 안에는 숏 커버링도 어느 정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시장의 이러한 모습도 의미가 없는 거라기보다는 글로벌 유동성 흐름하고 연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연관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큰 퍼즐 맞추기에서 과연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 포지션이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유동성 흐름, 특히 미국하고의 연동성,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지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건 비슷하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단기 자금 시장에 부담도 나타났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유동성이 도움이 되느냐 그것은 또 별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연결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엔캐리 언와인딩이 나타난 다음에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연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쪽 금리로 압축해서 볼게요. 모기지 금리하고 국채 금리하고의 스프레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위에 푸른색 선이 30년물 모기지고요. 중간에 붉은색이 15년 모기지요. 그리고 아래 녹색이 10년물 국채입니다. 어느 정도 스프레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금리가 올라갈 때는 좀 스프레드가 커지고요. 금리가 좀 하락이 되면 스프레드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죠. 모기지하고 10년물 국채금리하고의 스프레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적게 잡았을 때 1.5%, 많이 잡으면 1.8% 정도의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단기적으로 정점을 치던
2023년 10월의 금리를 보면은요. 30년물 모기지가 7.5%, 15년물이 6.81%, 10년물 국채가 4.93% 고점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30년물이 6.12, 15년물이 5.25, 10년물 국채가 3.81%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스프레드를 비교하자는 겁니다. 15년 모기지하고 10년물 국채하고 놓고 보면은 금리가 고점을 기록할 때 스프레드가 1.8%가 좀 넘죠. 그리고 지금은 1.5%가 좀 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기지 금리를 놓고 봤을 때 내년 지나면서까지도 5% 이하는 힘들 것이다. 이런 분석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스프레드를 생각해가지고 역산을 해가지고 10년물 국채 저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모기지 금리 5%를 가정하면은 많이 벌어진다 가정해서 1.8% 잡아도 3.2% 나오죠. 적게 잡아서 1.5% 스프레드를 잡으면 3.5% 나오죠. 10년물 국채 금리요. 물론 모기지 금리가 5% 이하로 내려가기 힘들다 이런 전망이 확실하게 100% 맞는다 이렇게 가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망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경우에는 그러한 전망이 시장에서 10년물 국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낮게 봤을 때 3.2, 약간 좀 높게 보면 3.5% 저점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런 흐름이요. 단기자금 시장 쪽에서 압박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압박이 9월 중순부터 시작된 건 아니니까요. 9월 중순부터 나타났었던 이 흐름은요. 이것은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장이 단기 저점 형성 이후에 추가적으로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하락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금리 쪽이 여러 가지를 뜻하는데 중국 쪽에서 보는 금리하고 미국 쪽에서 금리가 주는 시그널 이게 좀 틀리죠. 그리고 장단기 역전 현상도 어디서 반전이 될 것인지 그것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이러한 금리 상승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급하게 내려가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면요. 그렇다면 장단기 금리 역전도 또 얘기가 틀려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리세션 시나리오도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중장기 전망이 또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 스피치들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하고 금리 쪽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다음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산만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엔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연관성 있는 자산들이 지금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빠르게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윤곽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제가 정리되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말에 늦어도 다음 주 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